심플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너무 막 단어가 많이 쓰이고 중복되고 이렇게 되면 도리어 이해력을 떨어뜨리게 되고요. 정확하지 못한 글로 읽히게 됩니다. 명료성, 그렇죠. 하나의 주장을 명확하게 이야기해야 정확하게 느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달력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정확성, 그렇죠. 문법에 맞는 문장을 쓰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정확하게 쓰기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낭비하지 마시고 하나의 주제를 명료하게 얘기하시고 그리고 문법에 맞는 문장을 써라 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요약해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이러한 그 내용들을 가지고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죽은 가지는 가치 없이 잘라라. 정말 이 죽은 가지라고 얘기하는 건 글 뜻에 전혀 보탬이 안 되는 어군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학 분야에서 연구를 했다는 경제학을 전공했다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두 가지는 사실 같은 명제입니다. 그렇죠? 같은 명제지만 다른 문장인 거죠. 쓸데없는 군더더기가 붙어지면 글은 길어지고요. 제한된 분량 안에서 불순물이 늘어나게 되면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단어와 문장의 경제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항 수는 늘어나고 또 문항당 분량은 현저히 이제 짧아지고 있는 최근의 논술 경향에서 보면 짧은 분량 안에서 자신이 얘기하고자 하는 바를 다 쏟아내야 되기 때문에 경제성을 살리기 위한 우리가 격언들은 정확하게 기억하고 좀 지켜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죽은 가지 가차없이 자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장을 가지고 생각해 보도록 하지요. 텔레비전과 라디오는 일상생활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매체들이다. 이 둘은 방송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으나 실제로는 매우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뉴스를 듣더라도 말로만 전해드는 라디오와 실제 그 상황이 담긴 이미지를 통해 직접 피부로 전해드는 텔레비전과는 확연히 다른 차이를 느낄 수 있다. 뭐 진행상에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들 이 첫 번째 문장 이후에 어때요? 그 두 번째 문장 그리고 세 번째 문장으로 이어지면서 뭔가 했던 얘기가 또 나오는 느낌, 필요 없는데 나오는 느낌들이 있지 않나요? 형식어들이 많기 때문에. 형식어들은 분량만 차지할 뿐이지 글의 깊이를 제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형식어를 없앨수록 내용은 훨씬 더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고쳐보지요. 첫 문장 그대로입니다. 텔레비전과 라디오는 일상생활에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매체다. 이 둘은 방송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으나 실제로는 매우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다. 볼 수 있다. 이거 필요 없잖아요. 형식적인 형식어입니다. 같은 뉴스를 듣더라도 말로만 전하는 라디오와 영상 이미지까지 제공하는 텔레비전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말로만 라디오와 실제 그 상황이 담긴 이미지를 통해라고 했는데 이거 실제 그 상황이 담긴 이거 필요한가요? 불필요하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미지를 통해 피부로 전해 듣는 이미지를 피부로 보나요? 그렇죠. 이거 굉장히 형식적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죠? 영상 이미지까지 제공하는 텔레비전으로 가면 훨씬 더 간략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글에서 쓸데없는 것들, 형식적인 것들을 덜어내려고 하는 노력을 할 때 문장은 더 깔끔해지고 예뻐집니다. 다음 예문으로 가보도록 하지요. 예전의 사람들은 나라의 크기에서부터 생활용품에 이르기까지 크기, 규모라는 것을 중시해왔다. 미국이나 러시아와 같은 큰 나라들은 잘 살고 조그만 나라들은 상대적으로 못 산다는 생각과 컴퓨터, 텔레비전, 냉장고 등의 가전제품도 크면 좋다는 생각을 해왔다. 하지만 요즘은 이러한 생각들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크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잘못된 것인가요? 마지막 문장은 사실 논리적으로도 좀 하자가 있는데요. 학생이 쓴 글입니다. 자, 한번 보죠. 여기에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좀 불필요한 것들을 쫙 줄이면 훨씬 더 경제적인 문장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나라의 크기에서부터 생활용품에 이르기까지 이 내용 굳이 필요한가요? 그렇죠? 이 뒤에 사례로 어차피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 앞에 다시 반복시킬 이유가 없지요. 그럼 예전의 사람들은 크기, 규모라는 것을 중요시해왔다로 줄여버릴 수 있습니다. 이 뒷부분도 줄일 부분은 많습니다. 확인해보지요. 예전 사람들은 크기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용량이 큰 가정기기를 선호하는 것은 물론이고 영토의 크기가 부국과 빈국을 가늠하는 잣대로 사용되기도 했다. 굳이 미국, 러시아 얘 들어가면서 얘 들어가면서 얘기 안 해도 이미
상위 개념들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줄여버리면 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런 단순 논리가 좀처럼 성립하지 않는다. 마지막 문장이 담을 수 있는 자칫 잘못하면 오류를 단순 논리란 말로 보정하면서 바로잡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최대한 경제적으로 바로 잡을 때 논리적인 완결성도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 두 번째로 가보죠. 두 번째 피동 표현은 능동 표현으로 고쳐라. 대개 이제 피동 표현 중에서 뭐 되다, 혹은 지다, 뭐 이런 어미를 갖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되다 형태는 불가피하게 써야 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뭐 되어지다라는 등의 형태, 이중 피동이 되는 형태들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개 이제 수동태 문장들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 번역문투들이 우리말로 자리 잡은 것이라고 하는데요. 번역문투 자체를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우리 학술적인 서적들이나 글들은 여전히 또 번역문투들을 가지고 있고요.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이제 역사 속에서도 일본제 한자어를 들어오는 과정이나 또 근대화 과정에서 이제 일본을 통해 상문을 수입하는 과정들이 대부분은 다 번역문투들의 수입 과정이었습니다. 또 번역문투를 통해서 발전하지 않은 글을 찾는 것도 사실 어렵습니다. 우리말도 처음에 한글이 창제된 이후에 중국어 번역문투를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문어체가 만들어진 것이고요. 여러분들 월인석보를 번역한 월인청강지곡이라든지 두보의 시를 번역한 두시연애와 같은 것들이 번역문투를 만들어 온 것들이지요. 독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독일어도 번역문투를 통해서 발전했죠. 그래서 번역문투를 무조건 나쁘다고 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중피동의 형태는 읽는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이 두 문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같은 업종에서 서로에게 피해가 되는 경쟁을 하는 시장은 레드오션이라 불린다. 이에 반해 경쟁이 없는 새로운 시장은 블루오션이라 불린다라고 했습니다. 뭐가 문제인 것 같습니까? 고쳐볼까요? 고쳐보면 느낌이 올까요? 같은 업종에서 서로가 피해를 입으며 경쟁하는 시장을 레드오션. 서로에게 피해가 되는, 그죠? 이거 어색합니다. 그쵸? 이거는 어때요? 피해가 된다, 라고 피해를 준다, 혹은 피해를 입는다, 라는 표현이 맞는 표현입니다. 그렇죠? 경쟁하는 시장을 레드오션이라고 부른다. 불린다가 아니라 부른다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이에 반해 경쟁 없는 새로운 시장을 블루오션이라고 부른다. 불린다가 아니라 부른다 였던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쓰면 훨씬 더 깔끔한 문장, 그리고 어법에 맞는 정확한 문장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풍토는 현재의 생산 세대의 무언의 압력에 의해 형성된 측면이 강하다. 자, 이 문장 어디가 문제인가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단 관형격 표현이지요. 관형격 표현의 의와 피동 표현이 합쳐져 있다 보니까 압력에 의해, 그죠? 이게 뭔가 좀 이상한 중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문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바꿔봅시다. 그러나 이러한 풍토가 자리 잡은 데에는